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종합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택민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최영호 과장님이 발표를 할 내용은 한국은행이 금년 2월 말에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2025년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내외 여건 점검 파트가 일종의 전반부로 제가 발표한 내용이고요. 이어서 2번 거시경제 전망 파트가 후반부에서 최용호 과장님께서 발표하실 내용입니다. 먼저 대내외 여건 점검 파트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은행 경제 전망은 조건부 전망입니다. 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여건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제를 합니다.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파트에서 전망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대내외 여건 파트에서는 세계 경제,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밀접한 주요국 경제, 국제 유가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왜 이런 여건들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나라 경제는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발전하여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세계 경제 규모에서 보면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큰 나라에 비해 소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쇄 경제가 아닌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 무역,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살펴볼 여건들은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 경제 입장에서 일종의 외생 변수입니다. 여기서 외생 변수는 우리 경제 외부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우리 경제 움직임에 따라 그 변수들의 영향을 미치기는 아무래도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미국 경제의 경우 미국 내 경기 변동이나 연준의 통화 정책 그 자체가 여러 가지 경로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기 변동에 따라 미국 경제가 영향받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 현실에서는 변수들이 미미하더라도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100%의 외생 변수는 드물 것입니다. 다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매우 좋아지거나 매우 나빠지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대외 여건들에게도 일부 영향이 없지는 않겠으나 대체적으로 이러한 여건들은 외생성이 매우 강한 변수이기에 저희 전망 프로세스상 먼저 전제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내 여건 중에서도 정부의 재정정책 같은 것은 외생성이 강하고 금융시장에서도 장기금리나 주가, 환율은 글로벌하게 함께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외생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내 주요 여건들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서 우리 한국 경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계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제일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글로벌 PMI입니다. 이는 기업의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하는데요. 기업에서 자재를 사고 파는 관리자들에게 일종의 서베이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생산이나 재고, 주문 수요 상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기준치가 50인데 50보다 내려가면 기업 경기가 좋지 않고 50보다 높으면 기업 경기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면 제조업 PMI는 여기서 이제 남색 선인데요. 50보다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가 최근에 50을 상회하는 등 글로벌 제조업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PMI는 계속해서 50보다 위에서 머물면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국가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세계 경제에서 미국 경제 규모가 가장 큰데요. 저희가 이제 지지난 전망인 11월 이후 시기에서 보면 미국만 주요 기관의 성장률 전망이 상승하는 등 성장 모멘텀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유로 지역이나 다른 국가들은 오히려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등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미국에서 다시 트럼프 2기 신정부가 출범하였고 미국의 경제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다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경제정책이 있지만 거기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이 다양한 경로로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이제 그 경제에 미치는 경로는 사실 복잡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실물 경로인데요. 미국의 관세 인상은 직접적으로 세계 교역을 위축시키고 주요국의 수출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관세 인상으로 수입 물가나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미국의 수입량이 줄고 이는 무역 상대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또 이에 대응하여 투자를 줄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 경로입니다.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이것이 또 연준의 금리나 기조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역 갈등 심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긴축적 금융 여건에 노출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팬데믹하고 러우 전쟁을 거치면서 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졌었고 주요국 중앙은행도 정책 금리를 많이 높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지금은 물가는 이제 상승하지만 상승률이 낮아지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었었고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미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정부 관세 정책으로 미국 신정부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할 경우에는 이제 다시 안정됐던 물가가 다시 고물가 우려 때문에 미연준도 여기서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데 성장은 또 저하되고 금융시장에서도 위험 자산을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부각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금리,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고 경제 주체들이 금융시장에서 원활하게 차입하기 어려운 긴축적 금융 여건이 형성될 우려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 경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위협하고 발표했다가 협상하고 유예하고 번복하고 계속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면서 불확실성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미국이 2월 4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다시 이거를 3월 4일로 유예했다가 3월 4일에 또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또 그 중에서 또 자동차에 대해서는 유예한다고 했다가 어제는 또 USMCA라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자유무역 협정에 해당하는 품목은 또 4월 2일까지 유예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실제 부과되는 관세율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비적 저축을 늘리게 되고요. 기업도 중요한 의사결정, 투자 이런 것을 아무래도 미루게 되는데요. 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게 되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그래프를 보시면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인데요. 불확실성을 어떻게 이제 지수화할까요? 보통 많이 하는 방법이 뉴스를 기반으로 하는 텍스트 분석입니다. 매일 나오는 뉴스 기사에서 무역 불확실성 키워드가 같이 들어간 뉴스의 수를 지수화해서 지수를 산출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는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 TPU인데 마지막 그래프 여기서 초록색 막대입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많이 높아져서 여기서 이제 1번 부분이 트럼프 1기 정부 미중 무역 갈등 시기인데요. 이때보다 더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는 미국의 무역 적자 중에 이제 중국 비중이 상당했고 미국 관세 정책의 주된 타겟이 중국이었습니다. 여타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을 그때랑 비교해 보면 트럼프 1기 이후에 그 높은 관세, 중국에 대한 높은 관세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일종의 풍선 효과로 여타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타국들, 중국뿐 아니라 여타 우방국들에 대해서도 신정부의 관세 부과 위협이 상당히 강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협상을 거치고 일부 유예되는 모습을 보면 불확실성도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도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실제로 교역이 이제 주황색 선인데요. 이제 이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번에도 교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좋지만 앞으로 둔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계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 주요국 경제로 넘어가서 미국 경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경제 성장률인데요. GDP 24년 4분기 GDP가 2.3%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미국 GDP 성장률은 좀 특이하게 전기 대비 연율로 표시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전기 대비 연율이 뭔지를 설명드리면 이제 4분기 경우에는 3, 4분기에서 4, 4분기로 갈 때 한 개 분기 동안 경제가 성장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한 개 분기니까 네 차례 똑같이 가면 그걸 연간으로 환산하면 2.3%라는 것입니다. 막대에서 분홍색 부분이 소비인데요. 소비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4, 4분기가 2.3%였고 연간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2.8% 성장을 했는데요. 이는 이제 G7 내 다른 여타 선진국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0%대나 1%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성장세가 좋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 AI나 빅테크,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서 기술 혁신이 이어지고 있고 고숙련의 인재 유치도 하고 있어서 생산성이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또 노동시장도 호황이었어서 소비가 그 때문에 또 좋았던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양호한 성장 흐름을 이어왔는데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중에 이렇게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그 미국 내 석유나 천연가스 개발을 활성화하는 이런 에너지 투자 정책이 있고 또 이제 첨단 산업인 AI 산업에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상당히 투자에 적극적입니다. 이런 이제 대규모 에너지 AI 투자는 미국 성장 흐름에 긍정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관세 정책이나 또 이제 이민 제한 이런 정책들의 경우에는 또 이게 강하고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서 앞으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기대 수준인데요. 이게 또 어떻게 산출하냐면 금융시장에서 향후 연방기금 금리 수준을 가지고 선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재된 그 가격에 내재된 걸 봐서 이제 정책금리를 예상하는 것인데요. 향후에 이제 정책금리를요. 최근에는 이게 사실 여기 그래프에는 잘렸는데 앞부분이 좀 잘렸는데 지난해 10월 여기는 11월 8일부터 시작하니까요. 지난해 10월 트럼프 당선 전후로 금리 인하 기대가 이제 상당히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여러 가지 뉴스나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이게 등락하고 있었다가 또 아주 최근에는 소비 심리 지표가 조금 안 좋고하면서 성장 둔화 우려가 부각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그 빨간색 그래프가 내려간 건 금리 인하 이제 기대가 조금 커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성장 모멘텀이 워낙 좋았는데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시장에서 조금 동요하고 시장에서 조정을 받는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유익 있게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로 지역 경제를 보시면 사실 이제 유로 지역은 미국에 비해서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고 경제 심리도 위축되면서 성장이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제 제일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4, 4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이 여기 연한 핑크색 막대인데 0.1%입니다. 국가별로 보시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간 경제 체질이 많이 개선돼서 내수를 중심으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독일이나 프랑스는 역성장했습니다. 4, 4분기에. 여기에는 이제 최근에 독일, 프랑스 정치 불확실성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앞에서 봤었던 이제 PMI가 이제 유로 지역 PMI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조업이 50을 하회하고 있고 경제 심리 지수인 ESI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 평균이 100인데 계속해서 이제 장기 평균인 100을 하회하는 등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조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독일, 프랑스의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회복 속도가 매우 더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최근에는 경제 성장률 목표가 5%인데요.
지난 4, 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으면서 그 정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 4, 4분기가 이제 성장률이 좋았던 배경에는 이제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이 예상되니까 그 관세 인상 전에 조기에 물량을 선적해서 보내는 프론트 로딩 효과로 그 중국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는 노후 가전 교체할 때 정부에서 소비자들한테 보조금 지급하는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품목별 소매 판매 기여도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전이 이제 소매 판매에 상당히 좀 기여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미국 관세 정책이 중국에 이제 2월 4일부터 기존 이제 관세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이번 달 초에는 거기에 또 10%를 더 얹어서 합산하면 20% 추가 관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미국 신정부의 대중국 통상 압박 기조가 또 이어지면서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주 최근에는 중국에서 양해가 개최되었는데요. 양해는 매년 3월에서 중국에서 열리는 중요한 정치 행사 2개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랑 전국인민대표대회인데 여기에서 이번에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5%로 설정했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사하는 등 경기부양 의지가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올해 이제 중국 재정적자 비율 목표를 지난해는 3%였는데요. 이거를 4%로 더 높였고 여러 가지 내수 진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딥시크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출시한 사건에서 보듯이 이 중국 정부에서 첨단 산업 육성에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간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앞서 말씀드린 미국발 대외 부문의 충격을 일부 상쇄해 나갈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경제를 보시면 4, 4분기 중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래 몇십 년간 물가가 엄청 일정했던 일본에서도 최근에 물가 상승세가 이어졌고 명목 임금 상승률이 이에 맞춰 많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실질 임금이 빨간색 선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플러스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질 임금 상승에 따라서 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일본 인구 구조상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 부족 문제 이런 게 대응하고 첨단 산업 육성 목적으로 설비 투자도 확대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신흥국을 보시면 이들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신흥국들이라서 경제 성장률이 높고 최근에도 수출이 견조하게 증가했고 투자도 확대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1기,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 2기 정부까지 대중국 통상 압박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 내에 있던 생산 기지를 인도나 베트남 같은 이런 아시아 신흥국으로 옮기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들 국가들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관세 정책이 중국의 여타국에 대해서도 추진되면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그래프,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주요국의 대미 대중 수출 비중인데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는 미국이나 중국 요 양방향으로 수출 비중이 높아서 미국 신정부 관세 정책 영향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저기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베트남인데요.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라는 주장이 이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아시아 신흥국들이 공급망 재편 수혜를 입어가지고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 관세 정책 영향으로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요국을 다 봤고 국제 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변동성이 워낙 큰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25년 1월에 80달러대까지 상승했었는데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출을 제재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다가 최근에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2월 전망에서 양호한 수급 여건으로 점차 낮아지겠으나 하락 속도는 11월 전망보다 만만할 것으로 봤었는데 또 2월 전망 이후에 또 새로운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좀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는 오펙 플러스라고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가 있는데 이 연대체가 이제 원유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 같이 감산하기로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나온 뉴스가 이러한 감산을 올해 4월부터 점진적으로 해제한다고 합니다. 즉 석유 생산을 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또 우크라이나랑 강물협정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아직 뭐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러우 전쟁 긴장을 좀 완화하게 있어서 이게 이제 국제 유가의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래프 보시면 미국 원유 생산 추이인데요. 미국은 비오펙 플러스 국가인데요. 이제 기조적으로 미국이 원유 생산을 꾸준히 늘려오기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향후 글로벌 원유 수급 여건인데요. 이제 앞으로 점차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는 이런 것으로 주요 기관에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내 여건입니다. 재정 지출인데요. 재정 지출은 정부가 세금으로 벌어들인 것이나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이러한 자금으로 얼마나 지출을 할 것이냐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통합 재정 지출은 정부의 모든 재정 지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럼 통합 재정 지출에는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보장성 기금은 약간 미래를 위해 가지고 좀 저축을 하는 측면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재정 건전성을 볼 때는 또 관리재정수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합재정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수지는 이제 수입 빼기 지출 이걸 보는 건데요. 저희가 그래서 정부 예산 규모나 계획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통합재정 지출은 지난해보다는 확대되겠으나 증가율은 예년 수준에 못 미치면서 예상보다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지난해 3% 후반인데 이게 2%대 후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에서 주택 시장입니다.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해 12월 이후 완만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가 이제 매매 가격인데요. 여기서 이제 전국 지수를 보시면 12월부터 0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지역별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이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전세 월세 가격 지수인데요. 여기서 이제 전세 가격은 수도권에서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있으면서 1월 중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월세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주택 가격이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서울은 또 최근 들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된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된 측면이 좀 있고요. 근데 또 여기에 정부는 지속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조 하에서 올해 7월부터 3단계 DSR 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주택 가격은 이런 약간 상하방 요인들이 혼재되어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여건입니다. 먼저 이제 지난 11월 전망 이후에 장기 시장 금리는 저희가 이제 기준금리를 10월, 11월 연속 인하하였고 국내 경기 둔화 우려 증대 등으로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강화된 것도 있어서 이제 하락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국가 간 장기 금리가 동조화되는 경향이 강한데 이제 왼쪽 그래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미국 국채 금리랑 국고채 금리가 좀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미국 신정부의 감세나 재정 확대 같은 정책 영향이 미국 국채 금리에는 주로 상방 압력 요인이었는데 국내 국고채 금리에는 무역 갈등 우려가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채 금리가 여기 남색인데요.
최근 미국채 금리는 성장 둔화 우려가 이제 부각되기도 해서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또 조정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주가 그래프인데요. 우리나라 주가는 금년 중에 저평가 인식 등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상당폭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아주 최근에는 또 관세 우려로 조정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환율의 경우에는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하고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으로 지난 전망 이후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달러화의 경우에는 기축통화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통화가 다 달러화 대비로 환율이 표시가 되는데요. 달러화의 전반적인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DXY 지수라고 세계 주요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화 가치를 산출을 합니다. 이 지수를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원달러 환율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 또 글로벌 달러화 강세 영향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에는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가 낮아지고 여타 이제 대출도 이제 계절적 요인 등으로 감소하면서 증가세 둔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주요 이제 대내외 여건들을 살펴보면서 점검하였고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 보시는 표를 이제 우리나라 경제 전망의 주요 전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국가별로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정보 등을 활용해서 판단하였고 이를 종합하면 이제 뭐 세계 경제 보시면 세계 경제나 세계 교육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올해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둔화되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경제 전망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최영호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국내 경제 전망 발표를 맡게 된 조사국 조사총괄팀 최영호 과장입니다. 앞에서 이택민 과장님께서 대내외 여건에 대해서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발표할 국내 경제 전망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세계 경제 등 대내외 여건과 어떤 병렬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국내 경제가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고 또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내외 여건을 일종의 제약 조건처럼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 전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제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와 있듯이 먼저 대내외 여건 등 전망의 주요 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린 뒤에 우리나라의 성장, 경상수지, 물가, 고용 순서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분석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파트에서는 전체 GDP뿐 아니라 소비, 투자, 수출 등 지출 부문별로도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참석해주신 분들의 주 관심사가 어느 부분인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GDP 부문별 상세한 내용은 다소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서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망의 주요 과정입니다. 앞서 이택민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간략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와 세계 교역의 경우에는 세계 경제가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 추진 여파로 실물, 금융, 불확실성 등의 경로를 통해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세계 교역도 글로벌 통상 마찰 확대, 기업 활동 위축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수출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다소 비우호적인 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금융 시장도 시장 금리나 환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미 연준의 정책 금리 기대 수준이 관세 정책 진행 상황이나 경제 지표 발표 등에 따라 이제 등락을 하고 있고 저희가 2월 전망 당시에는 좀 11월 전망 시점에 비교해서 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다소 더딜 것으로 보았었는데 최근에는 또 약간 다시 더 속도가 당초 더뎌질 걸로 예상됐던 것보다는 또 이제 좀 바뀐 상황이어서 저희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최근 우리 경제의 주된 성장 동력 중 하나가 반도체 등 IT 부문이라는 점에서 IT 경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IT 경기는 AI 및 서버 중심의 투자가 지속되면서
고성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주요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나 AI 발전의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더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대내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점을 감안해서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미 관세 정책 전개 양상에 대해서도 저희 차원에서는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전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올해 1, 4분기까지 좀 높아진 불확실성이 지속되다가 2, 4분기 이후 점차 해소되면서 하반기 중에는 경제 심리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제 포함한 주요 무역 적자국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관세를 금년 중에 부과할 것으로 보았는데 11월에 했던 당초 예상보다 더 조기 시행되고 인상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통상 환경 불확실성도 증대된 것으로 보고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제가 발표할 전망 결과에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요 과정을 바탕으로 한국은행 조사국과 경제모형실에서는 여러 경제 모형과 다양한 정량적, 정성적 정보 그리고 또 담당자의 판단 등을 바탕으로 국내 경제 전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 표는 이제 GDP 성장과 관련한 부문별 전망치를 요약한 표인데요. 올해 전망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해 우리 경제의 흐름이 어땠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린 뒤에 그러한 흐름에서 올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2.0% 성장하였는데요. 네, 세 번째 그래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간단히 요약하면 수출이 굉장히 좋았고 국내 수요인 내수는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를 봐주시면 이제 23년부터 이어진 IT 경기 상승 사이클에 힘입어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였고 내수 부문은 소비의 회복이 다소 더딘 가운데 투자도 부문별로 흐름이 좀 엇갈리긴 했지만 대체로는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GDP 전체 흐름을 보면 상반기 특히 작년 1분기에 이제 전기 대비 1.3%로 큰 폭 성장한 후에 그 이후에는 좀 미약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상고 하저의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4, 4분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비상계엄 사태 등의 영향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하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경제전망 발표에서 금년 성장률을 1.9%에서 1.5%로 전망치를 상당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미관세 정책, 정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하방 압력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한 점이 주로 작용하였습니다. 지난해 4, 4분기에 이어 금년 1, 4분기에도 심리 위축 영향이 이어지고 기상 여건 악화 등 일시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후에는 정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또 저희가 한국은행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이제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실시하였는데요. 그러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차를 두고 어떤 금융 여건 완화의 영향도 나타나면서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강하게 추진되는 모습을 볼 때 대외 부문에서의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전개 양상에 따라 향후 성장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출 부문별로 조금 더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소비는 가계가 소비를 목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에 지출한 금액인데요. 전체 GDP의 약 50%를 차지하는 중요한 부문이고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3년 이후에는 회복세가 좀 다소 더딘 상황입니다. 민간 소비는 내수에서도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방금 이제 말씀드린 어떤 내수 흐름과 비슷하게 지난해 4, 4분기 중 정치 불확실성 확대와 또 소득 개선세 약화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금년 들어서도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폭설, 한파와 같은 일시적 기상 요인까지 겹치면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 지금처럼 날씨가 그 이유로 등장하는 경우를 종종 보실 수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이러한 설명을 접했을 때 날씨가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실제 세부 데이터들을 보면 밖에 뭐 외출을 하는지, 겨울에 뭐 패딩을 사는지, 또 잠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얼마나 하게 되는지 등등의 날씨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제 그래서 민간 소비가 당분간은 부진이 이어지겠지만 심리가 회복되고 금리 인하 영향도 나타나면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는 고용, 가계소득 개선 약화 등을 통해 민간 소비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올해 민간 소비 성장률은 1.4%로 좀 다소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건설 투자입니다. 투자는 이제 크게 건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설비 투자,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건설 투자의 비중이 가장 크고 흔히 떠올리실 수 있는 어떤 주택, 상가, 공장의 건설이나 토목 공사를 포함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 투자는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그간의 수주, 착공 위축 영향으로 지난해 2, 4분기 이후 부진한 모습이며 하반기에는 감소세가 큰 폭 확대되었습니다. 건설 투자는 아파트 건설을 떠올려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건설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공사에 이제 수년씩 걸리는 장기적인 어떤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하기로 계약을 하거나 공사를 시작하는 수주와 착공 같은 통계가 선행 지표가 되는데요. 두 번째 그래프를 봐주시면 22년 4, 4분기 이후 건설 수주가 상당 기간 감소해 왔었고 또 부동산 PF 구조조정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점, 정부의 관련 SOC 관련 예산이 축소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지난해 3.0% 감소에 이어 금년 중에도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비 투자와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는 주로 이제 기업이 생산 활동을 위해서 하는 투자라는 점에서 좀 공통점이 있고 각각 이제 형태를 지닌 유형 자산, 그 형태가 없는 무형 자산이라는 데에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설비 투자의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공장에 기계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을 구입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설비 투자는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지난해 하반기에 큰 폭으로 반등했는데요. 주로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 공정 관련 투자가 크게 늘어난 데에 기인했습니다. 금년 중에도 반도체 장비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설비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기업의 투자는 불확실성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요국 무역 정책 등과 관련한 높은 불확실성,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자본재 가격 상승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금년 중 2.6% 증가하는 것으로 지난 전망 대비 0.4%포인트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네,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에는 R&D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투자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는 주요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음에도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투자가 팬데믹 시기 급증 이후 조정되는 국면을 지속하면서 낮은 성장에 그쳤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를 봐주시면 이제 주요 기업들의 R&D 지출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3분기까지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4분기도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발표된 상황인데 여전히 높은 어떤 R&D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기업들의 연구 개발이 지속되고 또 정부의 연구 개발 관련 예산도 지난해 대비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금년에는 이제 작년과 달리 성장세가 상당폭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 0.7%에서 금년에는 3.7%로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수출입입니다. 수출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만 점차 그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BIT 부문은 중국 제조업의 공급 과잉 등으로 대체로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IT가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었는데 금년에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AI 수요가 지속되면서 다 들어보셨겠지만 HBM과 같은 그런 고성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금년에도 수출은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만 예상보다 빠른 미 통상 압력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증가세가 상당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교역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이제 수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금년 재화 수출 증가율을 1.5%에서 0.9%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수입은 내수와 수출에 모두 영향을 받는데요.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반영하여 금년 중 1.9% 증가에서 1.1% 증가로 0.8%포인트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GDP를 부문별로 설명을 좀 더 드렸었고, 이제 경상수지, 물가, 고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 설명드린 GDP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세분화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상품과 서비스 거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재화 및 서비스 수출입과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그래프에서도 보시듯 우리나라는 상품 수지는 대체로 흑자를 나타내고 서비스 수지는 적자를 나타내는데요. 작년에는 상품 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990억 달러로 역대 2위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미국의 예상보다 빠른 관세 정책 추진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상품 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서비스 수지도 교역 둔화에 따른 운송 수지 악화 등으로 적자폭이 소폭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되어 750달러 수준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물가인데요. 한국은행의 제1목표가 물가 안정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늘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정책적 노력 등을 통해 디스인플레이션이 진전을 거듭하면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목표 물가인 2% 근방에 도달하였습니다. 환율 및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1월 중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으로 소폭 반등하였지만 2월에는 근원 물가가 안정세를 지속하고 농산물, 석유류 가격의 오름세도 둔화되면서 다시 2%로 낮아졌습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요 압력의 영향으로 1%대 후반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물가를 산출하여 물가의 어떤 기조적인 흐름을 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향후 흐름을 전망해 보면 소비자 물가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상방 요인과 낮은 수요 압력, 정부 물가 안정 대책 등 하방 요인이 상쇄되면서 목표 수준 근방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반영하여 금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로 기존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근원 물가의 경우에는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지난 전망치를 소폭 하회하는 1.8%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의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 기저효과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첫 번째 그래프 봐주시면 되는데요. 증가하였다가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내수 부진 영향으로 건설,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둔화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12월에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크게 높아졌던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말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금년 들어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이제 다시 재개되면서 실업률은 재차 상당폭 하락하였습니다. 금년 중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지난해 16만 명 증가해서 올해는 10만 명으로 둔화될 전망입니다. BIT를 중심으로 제조업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건설 투자 위축,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당분간 건설업과 대면 서비스업의 고용 부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 공급 측면에서도 노동 공급이 고령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하겠지만 생산 연령 인구 감소,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세 약화 등으로 증가폭이 점차 둔화될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은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전까지 설명드렸던 기본 시나리오 이외에도 이제 향후 전망 경로상의 어떤 좀 주요한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서 대안적 시나리오를 이제 가정하고 분석하여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글로벌 무역 갈등의
전개 양상과 관련하여 낙관 시나리오와 비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무역 갈등이 조기에 좀 완화되는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관세 완화가 중국 이외 여타국에 대해서만 26년 중에 나타나고 중국에 대한 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도 26년 중에 완화할 것으로 가정을 하였고,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경우에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26년부터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았는데, 여기서는 25년 하반기부터 완화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장률은 금년 중 0.1%포인트, 내년에는 0.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고, 물가 상승률은 금년에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내년에는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를 상정하였습니다. 중국 및 여타국 모두 25년 중 큰 폭으로 관세를 인상하고 26년에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았고, 무역정책 불확실성도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장률은 금년 중 0.1%포인트, 내년에는 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되었고, 물가 상승률은 금년에는 동일하고 내년에는 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본 전망뿐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어떤 성장 경로들을 추가적으로 가늠해 본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